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구속 갈림길에 두 사람은 놓이게 된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과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그 판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특히 판사 퇴근길 경호를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사법부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안, 경향신문이 일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낸다. 야당이 이른바 독소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이른바 이탈표를 유도한다라는 전략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당에서는 영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민주당이 완전히 독소 조항을 없애지도 않을 것이며 몇 가지 수정한다고 해도 받을 일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회.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어떤 기회일지 함께 보시죠. 트럼프, 미 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천조시장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매우 훌륭하다라는 것쯤은 모두가 아는 사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우방국 대한민국의 이 K방산 무기를 미국이 무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현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군을 재건해야 한다. 최신 무기들을 들여와야 된다라는 건데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기회 잡아야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열기,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날개단 미국 증시, 코인, 트럼프 트레이드 열기, 뉴스 속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증시가 최고치를 찍는 이른바 트럼프 랠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인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시사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비트코인의 최고가도 계속해서 경신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증시의 이 랠리의 한가운데는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 한몫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쾌속,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반나절도 못 기다린다. 이젠 대형마트도 1시간 배송. 이른바 퀵커머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배달의 민족 손잡고 초고속 배송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중 대한민국만 로켓 배송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재판부 압박 총력전, 판사는 경호를 강화했다. 이거 무서움을 느끼면 안 되는데요, 판사가. 겁을 먹거나 무서움을 먹으면 완전한 삼권 분립이 아닌데 걱정입니다. 야당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이재명 재판 대응기구 설치, 주말 장외 집회 진행.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이재명은 무죄다! 무죄 판결을 하라! 라는 촉구 기자회견. 더민주혁신회의는 최대 친명 조직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선고날 집회까지 시위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자 재판부가 이 같은 총력전 움직임에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신변보호. 선고 당일 법원 주변 최대 6,000명 참석 집회 예정. 1심 재판부 판사 3명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퇴근길 경호 조치, 법원, 경찰, 경비 강화 대비책, 차량 통행 통제, 유튜버 통제 등등 경호 대책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요. 퇴근길에 신병 경호 조치를 취했다라는 소식 취재됐습니다. 자, 일단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거 판사님 퇴근길 경호 조치 우리가 좀 무서운 영화에서 야, 너 밤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 뒤에 누구 있으면 나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이거 아닙니까? 밤길 신변보호 강화 굉장히 이례적 조치 같은데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나라 아마 사회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네네. 볼리비아랄지 뭐 콜롬비아 이런 경우에는 있었죠. 왜냐하면 마약과 관련해서 재판하는 그런 뭐 장관이랄지 아니면 이제 판사들에 대한 테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냥 이재명 대표가요. 자기 재판 받으면서 나는 무죄야. 그러면서 나 법원에 선고받으러 가서 떳떳이 가서 받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를 지금 압박하는 거죠. 장외 집회하잖아요. 네. 뭐 20만 30만 왔다고 계속 제가 볼 때는 뭐 사실과 다른 얘기하고 있고 100만인 서명운동 해가지고 뭐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100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당사자가 무죄다고 계속 SNS에 올리고 그런 걸 보면 어느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SNS에 자기가 무죄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선고날 또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뭐 담이 큰 판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급기야 퇴근길 신변보호 조치까지. 그렇죠. 이거 내가 판결 선고를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나에 대한 그들의 공격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증거라는 것은요 판단의 문제거든요. 이 증거를 채택을 하면 유죄가 되는 거고. 이 결정적인 증거를 채택을 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요소를 교묘히 파고들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저건 명확하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장외 집회고 서명운동이고 또 그 민주당이 전적으로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일 대우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법방해죄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것도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법원의 선고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도 인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에 만들어야 돼요. 법 왜곡죄가 아니고 선고 왜곡죄라는 그런 죄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급기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1심 판사 3명 귀갓길의 경호 조치를 법원이 했는데 이게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은 논평을 해주셨어요. 이양수 의원님, 좀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퇴근길.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그런 정말 슬픈 그리고 또 화나는 그런 심정입니다. 어떻게 그 재판부라고 하는 사법부라고 하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마지막으로 지키는 최후의 보루에 대한 시민들의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호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촉발됐냐? 바로 정치권에서 촉발되었다라는 데 있어서 정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진정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시위하지 말라. 나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받겠다. 나는 결백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있어요. 왜 선동을 하냐? 이번 재판에서 여론 재판으로 가져가서 본인이 좀 어떻게든 이익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과반을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일개 개인 판사는 언제든지 그 어떤 공격의 대상이자 또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당원들을 저렇게 동원해가지고 선동해서 판사를 압박하는 것은 저는 이거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봅니다. 법을 따로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가 뭡니까? 공무원한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유죄를 선고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지금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죄를 못하게 강요하고 협박하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 내에 많은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과 양심 있는 당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정당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대표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개인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 내의 구성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 이재명 개인 재판에 170석 제1야당의 역량이 총동원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총동원 0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이 방금 전에 보셨듯이 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장외 집회, 기초광역의원들, 국회의원들 거기에 당내 최대 개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무죄 촉구 시위까지 역량이 정말 총동원됐는데 자 법원에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경호 조치를 하는 걸로 보여요.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 진영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큼 이 1심 결과에 대한 주목도가 높고 또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조치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상식에 부합하다고 보고요. 또 만일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1심 선고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오더라도 한쪽에서는 불만을 갖고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총동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기사들도 있는데 동원한다고 다 비자발적으로 하기 싫은데 동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기초의원들, 뭐 자치단체장들 지금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이게 동원이 막연하게 동원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선거법 문제는 검찰의 어떤 수사나 기소가 조금 과했다, 부당했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탄원서도 일반인들 재판 받을 때도 탄원서 이런 거 다 그 써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명도 해주고 그런데 하물며 제1야당 대표이고 또 직전 대선 후보로서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패배했던 이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과잉 수사나 기소가 좀 부당하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 국민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혹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때 성숙한 어떤 시민, 당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심이 우리로 하여금 등 돌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은 거듭 드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탄원이나 뭐 모여서 무죄를 주장하고 하는 것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해당 판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며 연일 이 같은 압박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한다.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우리 사법부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생중가를 저렇게 굳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지금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과 정권의 지지율 폭락,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을 돌리려는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에선 생중계도 거부하고 이렇게 총력전을 하는 거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 유죄라고 생각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순전히 정치 공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오래 끌어온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자, 트럼프도 당당했기 때문에 생중계를 요구한 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교 변호사님, 그 가운데 이제 생중계 여부가 관심 사항인데 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생중계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생중계해야 될 어떤 공적 필요성, 공익이 없다는 거죠. 이 생중계를 법원이 결정하려면 그 요건이 돼야 됩니다.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적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중계를 할 수는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생중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들이나 법조인도 상당수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죠.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치적 계산으로 하면 누군가 생중계에 따른 이익이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인이 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게 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뭐 정치이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관심의 대상이어서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정보라든가 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재판 관련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공적 필요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2018년의 재판하고 좀 다른 게 2018년의 재판은 그 사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관련된 법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판례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사안은 그 김무기 전 차장을 알았냐 몰랐느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한 허위사실 구애부의 판단, 이 두 가지 판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과연 이제 공적 관심사고 공적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뭐 굳이 이걸 생중계하자고 요구하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유죄면 당연히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임으로써 정치적 반사 이득을 기대를 하겠죠.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어서 이어지는 재판들이 있고 25일에 있는 이 위증교사죄 선고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 있는 이재명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효과가 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됐든 이 선고 공판, 형사 재판의 생중계는 본인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공적 필요나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 사안이냐,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생중계를 요구하느냐, 이 요구를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계산,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앞서 이 같은 방어 총력전을 일컬어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여당을 향한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당이 보기에 거대 야당이 저렇게 인용을 하자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재판 생중계하자라는 말만 하고 있다. 왜 그냥 두느냐. 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대응을 해서 같이 선동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선동 정치가 잘못됐다 하면서 같이 맞불 집회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시민들의 뭐 자발적인 맞불 집회 같은 건 있는 것 같던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양측 다 자제하고 좀 냉정한 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잘 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막 그렇게 시위할 게 아니고 집 안에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그 재판 과정을 한번 보자. 그래서 정말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론을 들어보려면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보자,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뭐 먹혀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대비제잖아요. 양당의 모습이. 예. 한쪽은 뭐 기초의원들까지 다 나서고 장외 집회 플러스 뭐 계속 2중 3중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여당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보면서 공무집행이 저렇게 방해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뭐 대변인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여론을 환기시켜서 국민들이 저런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같이 맞붙어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마 더 목불일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누가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한번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재판부의 판단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야당에서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아니 이런 이 집회나 이런 총력전 때문에 판사가 유죄를 무죄로 바꾸겠느냐.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자 불신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 아까 판사는 개인, 판사도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100만 원 선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에 따라 여파가 달라지니까 판사가 개인인지라 사람인지라 80만 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요? 이제 판사는 이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이 딱 쓰잖아요. 그럼 유죄다고 딱 생각하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양형이에요. 네. 근데 양형이 대법원에 뭐 양형 기준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실형 선고해서 구속시킬까?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까? 아니면 이걸 벌금형으로 할까? 집행유예를 할까? 이것은 어떤 이 약간의 양형 기준이 있지만 이것은 판사의 재량 영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요? 판사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죄질이 엄청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걸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그런 허위 사실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닙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제1야당 대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무죄하는 게 맞죠. 일반 사람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징역 6개월 법정 구속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사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이라는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번 사법 태도를 완전 무시하잖아요. 검사 탄압하겠다고 하고 뭐 판사들에 대해서도 마치 국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법 왜곡죄 만들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과연 공개를 하는 게 인권 침해냐 아니면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야당 대표고 대권 후보고 대권 나갔던 사람인데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에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 유죄인지 무죄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인지 무죄인지를 국민은 주권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사라고 하면 저는 생중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과 달라요. 아까 하는 얘기 중에서 이거 개인에 관한 거다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하는 행동과 모순되죠. 이재명 대표가 개인에 관한 거에 대해서 왜 장애 집회하고 100만 서명 운동하고 나와서 뭐 지자체 단체들이 와서 무죄를 촉구를 합니까? 만약에 장애 집회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는 선고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유죄 무죄에서 무죄를 딱 정해놓고 판사한테 무죄를 촉구한다? 이건 선고를 무죄를 선고하라. 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다. 이건 협박이지 겁박이지 양심에 따라서 선고란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정말 무죄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제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퇴근길 경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례적인 거라 질문 한번 드립니다. 퇴근길에 경찰이나 경호원이 이렇게 같이 가나요? 아마 저 경호 주치가 법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 거예요. 법원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 24시간 경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물론 이제 법원 내규가 있을 겁니다. 아, 선고 당일만 판사의 귀갓길을 법원 보안관리대가 같이 동행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원 보안관리대가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가면 계시는 그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뭐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처럼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별 일은 없겠지만 또 굉장히 강성 또 극성맞은 그러한 또 팬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주권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공인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한동 대표가 연이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유죄 판결 확정돼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 헌정 중단시키려 할 것이다. 나라가 선동 범죄 세력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일정 저희가 달력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판이 많고요. 또 가까운 시일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4일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 내일 모레네요. 그리고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위중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같은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선고가 이렇게 쭈루룩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판사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제3자 뇌물 혐의 심리 중. 이화영 전 부지사 6월 대북송금 유죄 판결한 재판부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심증 또는 예단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조규 변호사님, 2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가 아니라 이미 1심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1심 재판부랑 2심 재판부랑 다른 사람 아닙니까? 틀리죠. 근데 지금 기피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1심 재판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이 받게 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뇌물하고 이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번 달 29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이 대표와 같이 그렇죠.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예, 북한의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 그렇군요. 예, 이것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궁금한 거는 예. 당장 자기 재판 2심이 더 발등에 불일 텐데 예. 물론 본인도 같이 재판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 대표와 같이 받는 그 재판을 더 걱정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 항소심 재판은 이미 결심했고 선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상황이고 이 재판은 이제 별건으로 또 다른 이 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3자 뇌물에 대한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근데 기피 신청을 한 사유를 보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넓게 해석하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같은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법관의 제척 사유 중에 하나가 전심 관여. 그러니까 전심에 이 사건에 관여했던 재판이 다시 다른 재판에서 또 이 판사를 하는 것은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전심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넓게 해석해 볼 때는 실제 이화영 본인의 지금 외국환거래법 뇌물 사건의 재판부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했고
그부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도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가 공모를 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은 판단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기피 신청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기피 신청, 이 재판부의 기피 신청보다는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장이 다소 이제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어서 재판부가 좀 검토하고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제3자 뇌물 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앞서 이재명 대표 측도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은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라며 기피 신청을 또 한 건데 김주영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전 부지사도 신진호 부장판사를 되게 싫어하나 봐요. 계속 바꿔달라 하네요. 이미 여기서 1심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넓은 맥락에서는 또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 해볼 만하다라고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같은 건으로 묶여 있는 거라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그 판단 하에 이재명 대표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네. 그 해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1심에서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넓은 맥락에서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떤 바이어스가 낀 상태에서 또다시 그 다른 사건을 맡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네. 뭐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예, 국민의힘에서 맨날 법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네. 다만 또 재판부에서 이거를 뭐 수용하지 않으면 또 도리 없는 것이고. 도리 없는 거다. 예,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데까지 그냥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게- 하겠습니까 이 마당에. 어떻게든 이 마당에 어떻게든 재판부를 좀 바꿔보려는 연이은 시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재배당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공모 관계인 거니까 재판에서 같은 판사를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양수 의원님 바꿔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겠어요. 뭐 이건 무조건 기각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재판에 지금 피고인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었다가 또 경기도지사, 부지사를 하신 분이고 또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이런 예. 사회 지도층 인사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 우리 정치 지도자였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 양심에 좀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막 법을 뭐 회피하려고 그러고 법을 피해가려고 그러고 정정당당히 맞서고 이 법정에서나마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같은 거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뭐 자범들처럼 행동을 해요. 저는 이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저런 분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사류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는데 이래갖고 이제 삼류 소리도 못 들어요 이제는. 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거를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내가 제대로 받아서 좀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야지 저렇게 막 법꾸라지처럼 편법 쓰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하긴 했었는데 그때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모두 다 기각된 바도 있습니다. 자,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또 기피 신청을 한 건데 과연 받아들여질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멜라니아입니다. 영부인에 다시 입성하게 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될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미국 언론계에서 이른바 미국 역사 사상 최초로 파트타임 퍼스트 레이디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상주하면서 영부인으로서 어떤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전통적인 영부인이 아니라 평소에는 집에 있다가 영부인이 필요할 때만 백악관에 출근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퍼스트 레이디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퍼스트 레이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주간 피플. 백악관에 입주해 풀타임 영부인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 아들과 뉴욕에 머물거나 아니면 이 마로라고 리조트, 트럼프 거죠. 거기에 지내다가 퍼스트 레이디가 필요한 뭐 국빈 행사나 아니면 정상 외교 때 백악관에 출근해서 영부인 역할을 하고 또 퇴근하는 파트타임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관측은 멜라니아의 어떤 기존의 성격과 성향과도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멜라니아가 트럼프 재선 실패 당시 이른바 대중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재선에 떨어졌는데도 매우 기뻐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대선 유세 기간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지난 7월 전당대회에만 잠깐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20개월 만에 등장했었던 거였어요. 멜라니아의 측근들은 정치 혐오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트럼프 재선 실패 당시 기뻐했다. 남편이 떨어지든 말든 난 기쁘다. 오케이, 자유다. 라며 기뻐했었다라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영부인. 이거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영소희님. 예, 사실 그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 영부인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25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부인이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또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들이라든가 그게 좋은 것만 나오면 되는데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사실과 다른 게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가 막내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 성추문이 있었죠. 그 성인물 여배우와 네, 성인물 여배우의 그 연문이 있었던 그 사건이 그때 있었고. 막내 아들 베런 출산했던 당시에요, 그때가. 네, 그때가 그때고 18년 전이죠. 그러니까 배신감이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 대선에 또 상당히 화두가 됐고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하고 그래서 막내 아들이 지금 그 뉴욕 대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18살이니까 또 굉장히 또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뉴욕에 머물다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동선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부부관계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마 같이 드러난 행동이겠죠. 그래서 영부인으로서 최소한 자기가 기본적으로 외교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은 하겠지만 나머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하면서 활동하면서 영부인 중에는 퍼스트 레이디 중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 국정에 참여하는 영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뭐 참여해서 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렇게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파트타임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김우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트타임 영부인 제도에 대해서. 아니 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딱 맞는 제도인 것 같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번 최초로 당선됐을 때도 백악관 입성이 조금 늦었잖아요. 한 몇 달 늦게 들어갔어요, 영부인이. 예, 그때는 이제 아들 베런이 조금 더 어렸을 때고 지금은 벌써 18살 대학생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20, 30대 남성들의 어떤 표심을 얻는데 굉장히 또 역할도 했다고 하잖아요, 아들 베런이. 그래서 지난번처럼 아마 아예 그냥 이제 필요한 일만 하고 아들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충분히 엄마로서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인으로서 사생활을 하고 국정에는 멀어져 있다가 영부인이 필요할 때 출근해서 영부인 역할을 하면 된다. 예.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멜라니아 여사가 잘 웃지도 않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시크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얼음 공주라는 표현도 있고 이랬었는데 저는 퍼뜩 떠오르는 게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온통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백악관 장식을 그게 멜라니아 여사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로테스크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멋지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하여튼 나름의 어떤 미적 감각의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고 또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제 옷차림, 패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긴 했었죠. 다만 이번에도 선거 캠페인 내내 뭐 초반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 얘기도 하고 글을 올렸던가요? 그리고 남편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꼭 영부인이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있어야만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필요한 역할만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호가 좀 분산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겠죠. 그래서 뭐 본인이 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 저는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멜라니아 여사가 그렇게 뭐 국정에 관심이 높지는 않다라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장면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가자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손을 휙 됐어 툭 치면서 됐어 잡지 말고 따로 가라고 한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2017년에. 그리고 이렇게 우산도 같이 안 쓰고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은 따로 이렇게 부각되고 나는 좀 부각이 안 되고 싶다. 이런 뭐 의지일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요. 자, 2021년 퇴임 당시에 저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도 재임 때는 잘 웃지 않다가 백악관 떠날 때 재선에 실패하고 백악관 떠날 때는 이렇게 활짝 웃으며 아 이제 자유다. 아우 이제 자유다. 라는 어떤 식의 표정을 노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려 하자 트럼프 후보 당시 입술을 내밀었는데요. 입술을 회피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꼭 뭐 입을 맞춰야 그건 아닙니다만 트럼프의 입술이 좀 마중 나온 입술이 민망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자,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우, 지금이 좋았는데 뭐 그런 어떤 좀 뭐 사적인 생활을 좀 중시하는 그렇군요. 얼음 공주, 얼음 영부인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멜라니아가 방한했을 때 멜라니아 여사가 환하게 웃었던 장면도 재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누굴 보고 이렇게 웃었을까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 아, 그리고 샤이니의 미노 씨군요. 2017년 방한했을 때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환한 웃음을 지었는데 당시에는 뭐 샤이니 미노 때문이다 아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던 만큼 굉장히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샤이니 미노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차갑고 도도하신 분인데 소녀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활짝 웃었다.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하니 좋아하셨다. 라는 인터뷰를 그때 당시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아, 어제 했군요.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 파트타임 영부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아마 이전에도 제가 기억에는 세계적으로 역사가 이렇게 없었다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뭐 대통령과 영부인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별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외부에 그걸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쇼 윈도우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국 관제에서 같이 생활하고 또 공적인 행사에 나오고 그러는데 좀 약간 미국이라는 어떤 특수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파트타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언론이 난리 났을 거예요. 뭐 부부 관계가 어떠냐, 이유가 뭐냐, 막 엄청나게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그랬을 건데 굉장히 미국이라는 곳이 더군다나 트럼프가 그 당시 이제 포르노 배우하고 뭐 스캔들이 있었고 그 외에 그 입막음에서 뭐 돈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만 제대로 밝혀줘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볼 때는 파트타임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물론 정치에 내가 개입하고 정치의 행사에 매일 같이 다니고 이런 것도 싫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정치가 싫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을 하는 데 있어서 영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백악관에 같이 있고 같이 뭔가 의전이랄지 외교 활동이랄지 공식적 활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영부인들은 사실은 공식행사에 나가고 싶어하고 자기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렇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너무 그래서 이걸 국정 개입이다, 국정 농단이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 이번에 당선되면서 보니까 뭐 장남, 뭐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뭐 그 내각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탄핵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뭐 충성파로 딱 채워져 가지고 트럼프의 정치에 대해서 뒷받침 잘할 것이다. 또 그런 보도가 또 줄을 이루거든요. 이거 참 문화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정말 생각이 되게 합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야당 대표가 16살 연하의 일본 여배우와 불륜 관계를 시인해서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하필 그것도 총리 선거 날에 일본 주간지에 불륜 의혹이 폭로됐고 야당 대표인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의 국민민주당 대표가 이걸 또 시인했어요. 대부분 대체로 다 사실이다. 진심으로 사과. 아내에게 이중현한테 무슨 짓이야 혼났다. 라고 하지만 대표직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고소하고 있어서 일본 정가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불륜의 대상이 이 다마키 대표의 지역구에 또 관광 일종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16살 연하의 탤런트예요, 탤런트. 고이즈미 미유키, 16살 연하의 여배우, 일본 다카마스시 관광대사, 본인 지역구예요, 다마키 대표의 지역구. 그라비아 아이돌 출신 배우, 여배우. 다마키 유이치로는 야당 대표, 28석 국민민주당 대표고요. 현 재무성 관료 출신의 엘리트 출신 정치인입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지역 행사 등에서 가까워 보였다. 두 사람이 호텔을 들락거리는 모습까지 여러 차례 목격이 됐다라는 목격담도 있고요. 한 와인바에 희차를 두고 다마키 대표와 여배우가 나란히 출입하는 사진도 한 주간지에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까지 포착이 돼서 다마키 대표 입장에서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아니 16살 어린 여배우와 불륜, 다마키 대표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인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더 깜짝 놀랐는데요. 다 인정을 했다? 어허. 다 인정을 했다는지 대체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인정이 뭐예요? 그게 다 인정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드러난 사실관계, 그 보도된 내용을 부인할 수 없겠죠. 저렇게 네네. 됐는데.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이번에 이 국민민주당이 지난 10월 총선에서 약진을 했습니다. 7석에서 28석으로 늘었고, 그래서 이번에 연립정권 참여 여부라든가 이후 정책 결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그 당대표가 총리 선거날 이제 저게 공개되면서 뒤집혔죠. 이 시점이 좀 묘하네요. 그렇습니다. 총리 선거날에 하필.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또 그런 것도 관심의 대상이긴 한데, 네. 어찌됐든 저 와중에도 어쨌든 이 성선에서 약진하고 그 중심에 이 다마키 대표가 있어서 그런지 또 대표직은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현실과도 맞지는 않은 측면도 있고요. 향후 이 사태가 일본 이 총리는 이제 중의원은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참의원은 어제 그 이시바가 선출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 과정에서 연립정권 수립에 어떤 변수가 될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당론의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정서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일본에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거세긴 해요. 왜 당대표직을 유지하느냐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마키 대표 본인 지역구의 관광대사 모델을 하고 있어요. 이양수 의원님으로 따지자면 고성, 속초, 양양에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여배우와 이양수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다. 저 당대표도 못 됐는데요. 네, 따지자면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부적절하다는 거죠. 본인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행사 많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그런 곳에서 지역구 관계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목격이 돼서 이미 그 불륜설이 파다했었고 매체가 결정적인 사진을 찍어서 이제 결정적으로 확인이 된 것 차원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저도 우리 조 변호사님처럼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 인터뷰를 기피하거나 아마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그렇게 그랬을 텐데 거기에서 대체로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데서 용서를 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 정치 열심히 하고 그런데 눈 돌리지 말라 이런 얘기 들었다. 그 용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당에 와서도 앞으로 정치 계속 할 거고 당대표직 유지하면서 정책 중심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소속 당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지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스캔들로 그냥 한번 보도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김광삼 변호사님도 미국이 그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굉장히 다르더라. 사실 미국도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루인스키하고 성추문이 있었음에도 그다음에 재선에 성공을 했고 트럼프도 어떤 일이 18년 전에 그 아까 그 성인물 배우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또 이렇게 당선이 되고 일본도 저런 게 있는 거 보면은 그 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상당히 개방적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 뭐 유교라든가 이런 전통에 때문에서라도 이제 그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좀 깜짝 놀랄 만한 인터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쿄대 법대도 졸업했고 엘리트 관료 출신에 본인이 만든 창당을 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세도 굉장히 확장했었고 차기 총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캐스팅 보터이자 킹메이커로 정치적인 위상이 대단했던 인물이거든요. 다마키 대표가. 아니 뭐 불륜에는 지위 고와 엘리트 이런 거 무관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문제다 생각하고요. 힐러리 클린턴 말씀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루인스키 스캔들 일어났을 때 힐러리가 딱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건 우파의 음모다.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다마키 대표의 부인이 그냥 무턱대고 정말 화가 날 텐데 이 중요한 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혼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중요한 때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시바 총리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이례적인 그런 투표로 결론이 났는데 이 다마키 대표가 28석이니까 나한테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무효표를 만들어서 이시바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대범하다. 이 부인이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다마키 대표는 더 대범하죠. 지역구에서 호텔을 들락거리고 바를 들락거리다가 이게 목격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더군다나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이걸 부인하거나 혹은 시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를 택했는데 또 당내에서는 별 흔들림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한 문화적 충격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지위 고하, 뭐 엘리트이거나 비엘리트이거나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편 하게 됩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비만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국만 비만 기준이 좀 엄격하고 오래됐다는 지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키 175 성인 남성, 몸무게 82.7kg이면 비만 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튼튼하고 건장하고 씩씩한 정도의 어떤 체격인데 저게 비만이라는 거죠.
키 162 성인 여성, 몸무게 70.9kg 이상에는 또 비만 판정이 나온다. 한국은 좀 엄격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에 비해서 유독 엄격하다라는 거죠. 자, 이 BMI 지수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엄격하다라는 비교치인데 BMI는 몸무게를 키로 나눈 지수입니다. 단순히 어떤 근육의 질량이나 아니면 어떤 골격의 특성 이런 것들보다는 키와 단순 몸무게를 비교해서 체질량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 어떤 비만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도 바꾸면 비만 인구가 한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유정 의원님 별거 아닌 것 같아 생각해도 그 어른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그냥 예쁘고 건장하고 씩씩하고 한데 난 너무 뚱뚱해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다이어트, 영양 섭취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성인들 같은 경우도 건강하신데? 아니, 보통의 체격인데 하는데 여성들이 특히 대부분 난 너무 살쪘어. 그래서 불필요한 고가의 비만약을 처방하고 그로 인한 어떤 부작용에 시달리고 거식증 같은 걸로 가고 어떤 이게 질병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게 다 BMI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을 BMI 때문이라고 찾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네네. 있는 것 같지만 대체로 사실입니다. 대체로 사실이다. 네, 저체중이거나 표준체중인 우리 그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네. 다이어트 한다고 들 먹고 막 이러는데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신장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만 그 BMI 그 기준을 조금 낮게 잡아보자. 라고 그러니까 높이는 거죠, 참. 25나 26 정도 기준이었다면 27 정도 이상으로 했을 때 비만으로 하자라는 걸로 조금 더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잡아보면 비만 인구가 절반으로 아마 줄어드는 그런 네.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만의 아이디어인지 국제적인 어떤 기준이나 그 어떤 조건에 맞는 것을 지금 제시하는 건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그 과도한 BMI 기준 때문에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면 바꿔볼 필요도 있겠지만 또 섣불리 이거를 그 조정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국제 표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바로 보시죠. 자, 검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과 김영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모레 영장 심사 예정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제가 사적으로 한 10년 된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이 다 결정해서 했는데 그게 다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권한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정치인이 그런 거를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에서 어길 수 있는 거는 완전 무지막지하게 어긴 상황인데 김영선 전 의원의 해명이 정치권에서는 참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세비인데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가 알아서 했다? 상식적이지 않죠. 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명태균 씨는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구속이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아마 김영선 씨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11명이라는 검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밝힐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부터 9천만 원, 명태균 씨가 서로 이제 수수한 내용이고, 명태균 씨가 지금 TK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나갔던 사람 또는 광역은 나갔다는 사람부터 2억 한 6천만 원 받았다는 내용인데, 저게 사실은 정치자금도 일반 정치자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이 나빠요. 왜냐하면 공천의 대가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사실관계에서 증거만 명확히 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 이제 처음에 뭐 검찰 보고 나 조사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 달 내에 윤 대통령이 뭐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꼴을 내리잖아요.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서핑하듯이 즐기면서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론이 허위 보도했다 이제 그런 취지도 몰아가는 적반하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신용불량자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뭔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뭔가 공천받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여론조작이랄지 이런 방법을 써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뭐 하겠어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구속시키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해서 추가적인 여죄를 또 밝혀내야 한다. 특히 이제 정치인과 관계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로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추가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관련인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면 그때 ARS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쫙 뽑아져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자. 내가 그만 전화 받았다고. 이제 그 다음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그거 왜 전화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여론 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수사 안 됩니까?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당신을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현혹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 당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전에 일단 그 지역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A 후보, B 후보가 있는 이 성향을 분석해 놓은 다음에 내가 만들려는 후보의 상대방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한 후보를 실제 당에서 경선 조사라든가 그걸 실시하는 날 그 사람들의 상대로 마치 당에서 하는 경선 여론 조사인 것처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에서 하는 이 조사인 줄 알고 응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뒤에 당에서 여론조사가 들어오면 나 아까 했는데 하고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조작을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 내가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돈만 주면 내가 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천 동지할 일이죠. 실제 이게 실행이 됐다고 하면, 근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선거 과정에 당시에 뭐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가능성이 의심되는 거고요. 만약 실제 이게 실행이 돼서 이 경선 결과를 조작했다거나 그 이후 과정까지 명태균이 그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악용하고 조작했다고 하면 이것은 뭐 이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이 문제를 명태균의 어떤 허풍으로 그냥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당에서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의 입을 지금 닫고 있어서 네. 뭐 어쨌든 이 공개된 메시지가 그냥 간단히 명태균의 허언, 허풍
또 이 여론조사 사업을 위한 이 단순한 어떤 사기성 멘트 이렇게 보기에는 사안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른바 알리바이도 준비했다라는 대목도 보이는데 함께 보시죠. 왜 전화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우리가 뭐 여론조사 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조사 안 됩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뜨나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라고 답변하면 된다! 라는 식의 방법까지 코칭하는 듯한 녹취가 담겼습니다. 야, 이게 좀 초유의 발상인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일종의 방해하고 조작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당에서 하는 공식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사람에게 이 가짜 여론조사 전화를 받게 하고 마치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인 것처럼 느끼게 해서 유권자가 실제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이거에 예를 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누락시킬 리는 없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뭐랄까 뭐 그렇게 고급 기술 같지는 않고 조금 저급한 수작으로 보이는데 이런 게 잠깐 이영수 의원님 이런 게 먹혀요? 당의 공식 여론조사에? 뭐 저는 이번에 지금 저 내용을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정말 먹히겠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지자들은 이 경선 때 전화를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하는 그걸 받으면 이제 그 다음 오는 전화는 안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다 돌리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여론조사를 좀 해서 우리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타겟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선 방해죄죠. 이거는 정당의 경선을 방해하는 아주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만약에 저것이 실제로 사용된 게 있다 그러면은 좀 명태균 씨는 아주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일벌백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선만 끝나면은 경선 불복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예. 본인이 경선에 져놓고도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본인이 경선에 져놓고 아니 여론 조작해갖고 내가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런 사람들 아주 일벌백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정 의원님. 맞습니다. 저게 실행이 됐다면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의 문제죠. 특히 그 지지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ALS로 미리 돌려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서 전화를 미리 가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 원래 당에서 돌리는 전화는 못 받게 하는 방해 행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됐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여부는 알려지지는 않았죠.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 명부 25만 부를 손에 넣고 지지 성향을 다 분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11,495명의 당원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여부도 저는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했는데 창원지검에서 정유미 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입에 단내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경남 성관위에서 고발한 11개월 전에 고발한 그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적시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나머지 공천 개입이나 여론 조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단내나게 수사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적시도 안 됐거든요. 앞으로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한 문제고 국회의원 선거 개입에도 이게 실행이 됐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선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성향 분석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11,495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독소조항도 빼고 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게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저게 많이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싫어하냐면 ARS는 거기에 표본 전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있는 대로 다 돌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A 후보를 좀 뭔가 당선시키려고 하면 B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전화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선거 캠프랄지 이제 저런 게 미래연구소 이런 데서 자기들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통해서 오늘 만약에 당에서 경선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 그 사람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처럼 가정해서. 그럼 그 사람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또 전화가 오면 안 받든지 받으면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어떤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ARS 통해서 일단 자기 A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거기서 표본을 전화번호를 A라는 사람 지지 않는 전화번호를 빼는 거예요. 일부를. 그러면 여론조사하면 지지도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여론 조작 방법입니다. 저게.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독소 조항을 수정한 김 여사 특검법을 제안하겠다라는 방향입니다. 자, 기존 14개, 3개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을 도입한다라는 방식입니다. 과연 여당이 받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도 동작 그만. 트럼프식 신속 휴전안.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규모 드론 공격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 주말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론 84대에 우크라이나와 145대의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와의 싸움이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드론 84대 중 34대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격했습니다. 자,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젤렌스키는 쿠르스크에서 적군과 교전 중이라며 러시아와 북한군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젤렌스키, 쿠르스크에서 5만 명의 러시아 북한군과 교전 중이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 몰아내기 위한 공세가 시작된 것 같다. 본격적인 북한군을 투입한 전투가 시작이 됐다라고 젤렌스키가 밝힌 겁니다. 자, 전성훈 대통령실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 모셨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의 어떤 막바지가 보이니까 오히려 전쟁의 양상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어요. 전쟁 막바지에는 원래 전투가 더욱더 격렬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쿠르스크, 원래는 러시아 땅, 쿠르스크를 러시아가 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투입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다. 젤렌스키가 밝혔거든요. 네. 이제 시작된 거군요. 네, 그 사실 뭐 우리 6.25 전쟁도 그랬습니다. 그 휴전을 앞두고 훨씬 전쟁이 치열했거든요. 네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전쟁 막바지이기 때문에 휴전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오히려 일반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북한군과 러시아군 5만 명과 지금 교전 중이다. 네. 쿠르스크 지역을 러시아는 탈환을 해야 종전 협상을 할 때 그 땅이 다시 러시아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뺏길 수 없는 거고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이제 북한군도 이제 1만 명 이상 참여를 했고 네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분명히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 북한군 그 병사들은 부상당한 채 포로가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참관단 파견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부상당한 북한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군의관들이 잘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얘기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전문적인 의료 용어는 일반인들이 통역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보낸다면 사실 일부 좀 군의관이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군의관들이 일단 부상당한 북한 병사들 치료를 좀 도와주고 네. 그 병사들 중에 남쪽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병사들은 최대한 우리가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된다. 지금 뭐 북한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전향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북한 병사들도 만약에 이쪽 우크라이나 쪽에 포로가 돼가지고 남쪽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이제 감싸는 그런 방향으로 대우크라이나 외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땅을 사수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탈환되리라 보십니까? 지금 전세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고 이미 많이 탈환을 했다가 밀리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밀리는 방향으로 지금 이 전쟁은 전체적으로 뭐 쿠르스크 지역이나 아니면 도네스크 지역이나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그 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도청을 통해 북한군의 암구를 도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덕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도. 수리 감도.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사사 나 물게. 수신. 사라들 나 물게 수신. 물게 하나 나 물게 수신. 자, 북한군의 암호 감청 공개, 북한군이 수리공을 연락해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다라는 거군요. 뭔 말인가 들어봤는데 북한군이 교전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감청이 되는군요. 뭐 지금 정보전 그 겉에서는 이제 뭐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네. 이면에서는 훨씬 더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저 암고 내용뿐만 아니고 북한 병사들이 저렇게 훈련하는 장면이라든가 그 장비를 지급받는 장면 이런 게 전부 다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SNS 시대이기 때문에 촬영 장비, 감청 장비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 수단이 용이해졌어요.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도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이 전쟁 끝낸다고 말이죠. Shortly after I win the presidency,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t'll take 24 hours. If I were president,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And I als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President Putin. And I think if we win,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resolved very quickly. I really think we're going to get it. 자, 그 가운데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휴전안에 대한 이 추측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현 상태의 영토를 유지한다라는 게 큰 방침일 것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 휴전안은 사실 지난 9월달에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캠프의 휴전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 미국에서는 분쟁 동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태를 여기서 그냥 중지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휴전이죠. 지금 러시아가 그 과거 우크라이나 지역의 돈바스 이런 지역을 도네스크 이런 지역을 많이 이제 확보를 했는데 주로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과거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했던 지역. 이거를 러시아에 관할하에 두고 저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본래 러시아 땅이니까 또 우크라이나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00km 정도 되는 그 경계선에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그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하고 비무장지대 관리는 유엔군이나 미군이 아니고 그 서유럽의 그 각 나라들이 그것도 나토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고 또 의지가 있는 국가들, 또 독일이든 뭐 폴란드든 이런 나라들이 병력을 파견해서 소위 그 다국적군 형태로 저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면서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게 또 동시에 우크라이나에게는 무기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문제 이거는 향후 20년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푸틴이 살아생전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없다. 그러면은 이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다 불리한 내용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힘의 논리인가요? 예, 그 약소국의 어떻게 보면 비애고요. 그렇군요. 저거는 또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자국의 안보를 방어하기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 나라의 국방은 내가 먼저 책임지고 만반의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특히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상 그 지원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압박해서 이 전쟁을 끝나겠다라는 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어떤 종전은 아닌데요. 트럼프의 장남이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로 압박했습니다.
자, 용돈 끝나는 날 38일 남았다. 라면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이 전쟁은 끝난다. 이런 의미인데 용돈 잃기 굉장히 사실은 표현은 부적절하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실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걸 이제 용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적절함도 있군요. 용돈이라는 말은 저는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전쟁 와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는 트럼프 캠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데 저 전쟁 자체가 많이 부패해 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당국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심정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서 그렇군요. 아마 저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바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소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본방에서 못다한 얘기 더 라방에서 직격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